김수흥 안동김씨 세도 정치에 씨앗을 뿌린 재상. 명문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다. 1626년 조선의 명문 중에 명문 안동김씨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훗날 영의정에 2번이나 오르게 될 김수흥이었다.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놀랍다. 증조부는 왕실 종친부의 핵심 인물이었고, 조부 김상헌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끝까지 싸우자고 주장했던 척화파의 상징적 인물이었다. 종조부 김상룡은 강화도가 함락되자 스스로 화약고에 불을 붙여 순절한 충신이었다. 이런 집안에서 자란 김수흥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충절과 명예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아버지 김광찬은 큰집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 숙부이자 좌의정이었던 김상헌에게 양자로 들어가면서 화려한 가문의 적통을 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 중 둘째가 김수흥, 셋째가 김수왕이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조선 최고 관직에 오르는 진기록을 세운 셈이다. 패기 넘치던 젊은 선비, 왕에게도 할 말은 한다. 23세의 성균관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한 김수흥은 일찌감치 농객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냥 조용히 공부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문묘제사에 청나라 연호를 쓰는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릴 정도로 기계가 샜다. 오랑캐 연호로 공자님께 제사를 지내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더 대담했던 건 32세 때 일이다. 겨울에 천둥이 치자 이것을 임금이 화를 함부로 낸 탓에 하늘이 노한 것이라며 왕더러 성질 좀 죽이라는 상소를 올렸다.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 김상헌이 예전에 비슷한 상소를 올렸던 걸 인용하면서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라는 식의 논법이 흥미롭다. 다행히 효종은 받아들였다. 지방관으로 나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광주 부윤 시절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척척 처리하고 친구들의 부탁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해 처리해서 당대의 거물학자 송중길조차 이 사람에게 이런 그릇이 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호조 판서 시절에도 늘 밀리던 문서 처리가 그의 손을 거치면 말끔하게 정리됐다. 상소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실무에도 능했던 꽤 균형 잡힌 관료였던 셈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 예속 논쟁. 49세 마침내 영의정 자리에 오른 그해 7월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 대왕 대비가 며느리 상의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하느냐를 두고 조선 정치사에 길이 남을 예속 논쟁이 불붙은 것이다. 지금 보면 상복을 몇 년 입느냐가 뭐 그리 대수인가 싶지만 당시엔 이게 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였다. 김수흥은 법전을 근거로 대공복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다. 현종이 진노한 것이다. 너희는 효종의 은혜를 입고도 감히 체의부정즉 적자이나 장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선왕을 깎아내리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다. 결국 며칠 만에 영의정직에서 쫓겨나 춘천 유배로 신분이 급전직하했다. 상소를 4번이나 올리며 버텼지만 소용없었다. 재상 자리에 오른 지 채 석 달도 안 돼 귀향길에 오른 조선 관료사에서도 손꼽히는 급전락이었다. 다행히 그의 아내 사면되어 이듬해 봄 고향으로 돌아왔고 몇 년 후엔 다시 영의정 자리를 되찾는 저력을 보였다. 장희빈 그리고 몰락. 인생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위기는 훨씬 참혹했다. 1689년 숙종의 후궁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숙종은 서둘러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려 했다. 김수흥을 비롯한 서인들은 왕자가 태어난 지 겨우 2달인데 벌써 명호를 정하는 건 성급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나름 합리적인 주장이었지만 숙종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진다. 마침 장희빈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가마를 타고 궁에 들어오다가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포졸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일로 숙종이 격노했고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서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갔다. 결국 숙종은 서인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에게 정권을 넘기는 기사왕국을 단행한다. 이 정변으로 노론의 거두 송시열은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김수흥의 동생 김수왕 역시 진도로 유배된 뒤 사약을 받고 죽었다.
김수웅 본인도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났다. 이때 형제가 황급히 헤어지느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김수웅은 소동파가 동생 소철에게 준 시를 인용해 생사는 함께하지 못해도 존망은 함께하리라는 편지 한 장만 붙이고 떠났다고 한다. 형의 죽음도 모른 채 눈 감다. 유배지에서 병들어 있던 김수웅에게 가족들은 차마 동생 김수왕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인현왕후가 폐위된 일, 송시열이 화를 입은 일까지 전부 숨겼다. 그런데도 김수웅은 계속 동생의 안부를 물었고 한양에서 온 사람만 보면 제주도에 있는 송시열의 소식을 궁금해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병세가 잠시 호전됐을 때 그는 마치 모든 걸 눈치챈 사람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홀로 벽을 향해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착한 사람들이 도망하여 없어지니 나라가 멸망하고 병들리라.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 유배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1690년 65세의 나이로 그는 낯선 유배지에서 눈을 감았다. 죽어서야 인정받다. 흥미로운 건 숙종실록이 그의 졸기를 유배지 사망임에도 상세히 기록했다는 점이다. 보통 죄인의 신분으로 유배지에서 죽으면 실록에 졸기가 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김수웅의 경우는 예외였다. 이는 훗날 서인, 노론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재기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기록이기도 하다. 실제로 4년 뒤인 1694년 갑술왕국으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그는 복관되고 명예를 되찾았다. 그가 남긴 것 세도 정치로 가는 길. 김수웅 개인의 삶은 두 번의 유배와 파란만장한 정쟁으로 점철됐지만 정작 그의 가문이 남긴 유산은 훨씬 크고 오래갔다. 그의 오대손 김조순이 바로 순조의 장인이 되어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문을 연 인물이다. 그의 집안에서는 왕비 3명, 정승 15명, 판서 35명, 대재양 6명이 배출됐다. 이른바 삼수육창, 김수웅의 형제 3명 삼수가 동생 김수왕의 아들. 육형제육창은 조선 후기 정치사에서 안동김씨의 위상을 상징하는 표현이 되었다. 그가 묻힌 남양주 덕소 석실마을은 지금도 조선 8대 명당으로 불린다. 상복 몇 개월을 두고 목숨을 걸었고 어린 왕자의 이름을 정하는 시기를 두고 가문 전체가 풍비박산 났던 한 시대. 김수웅의 일생은 예의와 명분이 곧 권력이었던 조선 후기 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